뉴욕 증시 금요일장이 또다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 모두 최악의 주간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네, 국내 증시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치는 M7 관련주들이 금요일에 폭락을 이어갔던 만큼 오늘 국내 증시도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금요일에 먼저 하락을 맛봤던 국내 증시이니만큼 오늘은 오히려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일부의 의견도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마무리했던 뉴욕 증시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국내도 그렇지만 뉴욕에서도 투자 심리가 정말 침체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크게 하락했는데요. 다우 지수가 1%대, 나스닥이 2.55%, S&P 500 지수도 1.73% 하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장 전에 8월 고용 보고서가 이미 공개가 됐었는데 그때는 반응을 크게 보이지 않다가 개장을 하고 나니까 쭉 미끄러지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8월 비농업 고용이 13만 2천 건으로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일단 4.2%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이런 헤드라인 수치 말고도 세부적인 내용들을 따져보면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모두 다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애매한 고용 보고서였다라는 평가가 있다라는 점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 날 이렇게 빠져서 주간 하락률은 더 컸다라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다우지수 지난 한 주간 2.9%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5% 넘게 빠졌습니다. S&P 500 지수도 4%대의 주간 하락률을 기록을 했죠. 나스닥은 2022년 이후 그리고 S&P 500 지수는 2023년 이후 최대 주간 하락률을 기록한 지난주가 됐습니다. 지난주 주간 히트맵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대체로 많은 종목들이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M7도 대체로 큰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애플 신제품 공개 행사를 앞두고도 지난 한 주간 4% 가까이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2% 넘게, 엔비디아는 무려 12%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브로드컴도 주간 하락률이 12% 넘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장 마감 이후에 공개했던 실적 보고서가 생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금요일장에서 또 추가적인 하락을 받았고 금요일장의 하락이 이 하방 압력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파벳 7% 가까이 빠졌고요. 메타도 3%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아마존이 그나마 선방했고 테슬라는 지금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금요일장에서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기준으로는 2%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아직 있기 때문에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종목들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들이었다. 방어적인 성격들 갖고 있고요. 유틸리티 또한 그렇죠.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주 하면 부동산 섹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부동산 섹터도 대체로 올랐고요. 그리고 통신주도 대표적인 방어주가 되겠는데요. T모바일이 지난주 6% 이상 상승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히트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할지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밈주식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로어링 키티, 밈 주식의 대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플랫폼 X에 이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주목할 만한 건 지금 장난감에 있는 얼굴인데요. 이 얼굴, 로어링 키티가 추위에 그런 주식을 대거 매수하기 전에 올렸던 사진이 바로 이 강아지 얼굴이었습니다. 이 강아지 얼굴을 올린 다음에 추위를 대량 매수했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추위를 의미했던 거구나. 추위가 애완동물 관련된 용품들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런 해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추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듯한 그런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추이를 이번에는 매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매도한 돈으로 다시 게임스톱이나 AMC 같은 기존의 정말 밈 주식의 대표 주자를 다시 매입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옮겨갔는데요. 이로써 추이의 주가 지난주 한 주 동안 조금 부진한 모습, 한 주가 아니죠. 하루 동안 금요일장에서 조금은 부진한 모습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게임스톱과 AMC는 크게 오르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나타냈습니다. 사실 추이와 게임스톱은 창업자와 CEO가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과연 이 로어링 키티의 X 사진 한 장이 또다시 밈 주식을 수면 위로 올릴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에 대한 리밸런싱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빠지고 팔란티어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SC가 빠지는 그 자리에는 델 테크놀로지스가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 편입되는 종목들에 대한 주가 흐름이 나름대로 괜찮게 나왔습니다. 사실 6일 종가에 대해서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시간외 거래에서는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는 모습들이었죠. 6일 시간외 거래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팔란티어 시간외 거래에서 7% 이상 뛰었고요. 델도 4% 이상 뛰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과연 월요일 정규 거래에서 또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위험자산 선호도가 지금 워낙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리밸런싱에도 불구하고 시장 관심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고용 보고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쌓인 시간에도 자세하게 살펴봤었는데요. 일단 8월 비농업 고용이 14만 2천 건으로 7월 수치보다는 증가했지만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좀 불안감을 가졌고요. 그리고 6월과 7월 수치도 발표됐던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8월 수치도 더 낮아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 지금 시장에 있습니다. 다만 8월 실업률은 4.2%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하락했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조금 잡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또 시간당 임금이 전월 대비 0.4% 상승을 했고 1년 전 대비로는 3.8% 올랐는데 이 부분도 아직은 노동자들이 임금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임금 상승이 계속해서 오르다 보면 또 물가를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물가 지표로 시선이 쏠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렇듯 이번 주에도 많은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들의 지금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현지 시간 9일, 우리 시간으로는 화요일 새벽 3시에 애플이 신제품 공개 이벤트를 가질 예정입니다. 신제품을 공개한 이후에 주가 반응이 생각보다 약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현지 시간 10일에는 대선 토론회, TV 토론회가 이루어지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맞붙는 첫 번째 TV 토론이 되겠습니다. 정책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질까를 예측하면서 국채금리가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11일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공개되는데요. 여기서 인플레가 오르지 않았어야 지금 시장이 안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지 시간 12일 목요일에는 또 어떤 일들이 예정이 돼 있을까요?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도매 물가라고 할 수 있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보통 이 도매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수격으로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플레 추이, 물가 추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CPI 말고 PPI도 함께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고용시장 놓칠 수 없죠. 주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됩니다. 또 이날은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연준의 결정에 앞서서 과연 금리를 인하할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13일에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가 공개되는데 태도지수와 함께 기대 인플레이션도 나오게 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향후에 인플레가 얼마나 될지를 예상하는 그런 지표가 되거든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낮게 내려와줘야 역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굿뉴스가 시장에도 굿뉴스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한 주간의 이벤트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 9월 FOMC를 앞두고 그래도 굵직한 지표들이 예정이 돼 있는 만큼 변동성이 큰 시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서 한 주 대응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에 낙폭을 만회해주지 못한 채 지난주 금요일에 국내 증시는 고용보고서를 기다리면서 추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는데 지난주 금요일 시장 다시 한번 복귀해보고 오늘 개장하기 전 확인해볼 이슈들까지 체크를 해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1.2% 내림세를 보이면서 2,500선까지 어느덧 밀려난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2.5% 크게 내리면서 이제 700선까지 위태로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8월 달에 먼저 보였었던 블랙 먼데이 이후로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이 심상치가 않죠. 이달 들어서 5거래일 만에 2조 원대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기관과 외인들은 어떤 종목들 위주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는지 그 현상들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인 쪽을 보시면 지난 한 주 동안 2조 원 넘게 팔아내면서 국내 증시 이탈에 가속화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덜어낸 게 두 탑인 반도체 관련주가 될 텐데요. 삼성전자 이제 6만 전자로 다시 돌아간 가운데 지난주에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하향 리포트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디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장 안에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6만 전자로 돌아감과 동시에 현재 증권가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외국인도 그에 대해서 반응을 그대로 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또한 엔비디아 실적 전후로 해서 변동성을 보이긴 했지만 지속적인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도 어느새 52주 신저가까지 다시금 내려간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을 보시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해줬었던 반도체주 위주로 매도 흐름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파마리서치 그나마 좀 강세 흐름이 개별주 소식과 함께 나왔지만 외국인들은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또 ABL바이오나 HLB 같은 경우 지금까지 지속적인 주가 상승과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지만 외인들은 금요일에 일제히 매도 흐름으로 대응을 했었고요. 기관 쪽의 매도세도 확인을 해보시면 시장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매도 상위 종목단에 모두 이름을 올리고 있고 기관들이 2조 원을 팔아낼 때 같은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2조 원을 팔아낼 때 기관들은 1.6조 원을 또 함께 덜어내면서 쌍끌이 매도 실현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이 지난주 금요일에 52주 신저가까지 다시 내려갔습니다. 2차 전지주 안에서도 대장주로 불릴 수 있는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흔들리자 대주전자 재료도 지난주 큰 폭으로 흔들렸는데요. 그런 가운데 3분기의 실적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도 400% 넘게 급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비엠 가격 하락과 함께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에서도 큰 폭의 흔들림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도 올라갔던 섹터와 이슈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함께 점검했던 이슈였죠. 이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스프링클러를 이제 모두 의무화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다라면서 안전점검과 관련된 대폭 강화된 방안들, 대책들을 내놓자 관련주들이 다시 시장 안에서 움직임을 보였고요. 지금까지는 큰 변동성은 보이지 않았었던 스프링클러와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새로운 테마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테마 안에 들어가는 또 소형 테마로 분리가 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상승이 언제까지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시장의 물음표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저희가 또 함께 이것도 확인해봤던 이슈였죠. 오토행과 퓨런티어가 모두 20% 넘게 급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테슬라가 내년 1분기면은 유럽과 중국에서 자율주행 본격적으로 출시하겠다라고 본인들이 직접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중요한 건 금요일장에서 테슬라가 8% 넘게 좀 하락을 했던 만큼 자율주행 이슈는 금요일 하루만 반짝하고 많은 것일지 오늘 국내 증시도 함께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대감만 계속 높여왔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수혜주들 이제 정말 금리 인하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난주 금요일에는 리츠 관련주들이 소폭이지만 오랜만에 긍정적인 변동 흐름을 보였습니다. 워낙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려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한 주 동안도 금융주, 특히 리츠 관련주들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국내 시장 개장하기 전에 우리가 챙겨볼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희 시간에서도 여러 번 다뤘었던 아이폰 출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애플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이미 주가 측면에서는 선반영이 됐다라면서 약간은 보수적인 입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아이폰이 지속적으로 분기마다 판매 부진을 겪어왔기 때문에 물론 신용 효과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또한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입장도 있었고요. UBS 같은 경우는 애플 자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제시하면서 중국 안에서의 경쟁성을 이기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애플 아이폰 16이 가장 자랑하고 있는 게 바로 애플의 인텔리전스가 되겠죠. 다만 이 챗 GPT와 관련돼서 중국 안에서 동일하게 서비스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만큼 중국 안에서 화웨이나 다른 제품들로부터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요. 동일하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신제품 호재는 있겠지만 9월 자체가 주가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한 달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폰 16 프로가 이번에 기본 용량을 또 추가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합니다. 최저가 256GB부터 시작을 하는데 국내에서 출고가 현재 전망되는 가격은 170만 원 선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국내에서 또 1차 출시국에 한국에 포함될 수 있을지도 국내 많은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지난번에는 3차 출시국에 포함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바뀌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 오늘 새벽에 또 나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추가적으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 아이폰과 관련된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지난주 금요일 분위기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출시 며칠을 앞두고 지난주에는 워낙 증시 자체가 부진했다 보니까 YMT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은 일제히 하락폭이 나왔는데요. 다만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하나증권에서도 이번 한 주 동안 지켜봐야 되는 주간 종목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애플과 관련된 매출 비중이 80%가 넘기 때문에 대표적인 애플 수혜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지난주 금요일 3%대 가격 하락 나왔는데 오늘은 반전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애플 아이폰의 신형 공개만큼 중요한 빅 이벤트, 바로 그 다음 날에 열리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대선 토론이 되겠습니다. TV 대선 토론을 앞두고 미국의 거물급 CEO들이 일제히 해리스를 지지한다라는 공개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을 한 CEO들의 리스트를 보시면 보험회사 에트나의 회장도 있고요. 머크의 회장이라던가 스타벅스의 전직 CEO 혹은 21세기 폭스의 전 CEO 등 다 기업 이름을 듣기만 해도 모두가 알만한 그런 기업 총수들이 일제히 해리스에게 공식 투표를 지지를 했습니다. 해리스가 걸고 있는 주요 공약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오히려 기업에게는 부담이 되는 공약들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도 남기죠. 법인세율이 기존의 21%에서 오히려 28%로 증세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이 거물급 CEO들이 해리스를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워낙 변수가 많고 말을 하더라도 또 바꾸는 경향이 심하지만 해리스 같은 경우는 보통 말하면 거의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EO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함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좀 초점을 뒀던 것 같고요. 현재 가장 중요하게 보여지고 있는 러스트벨트 구간의 투표를 보시면 해리스가 아주 소폭이지만 조금씩은 우세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론조사 기관마다 투표율 수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모든 수치는 현재 다르게 집계가 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CBS 뉴스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본 현재 대선 투표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해리스가 소폭으로 이기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해리스 트레이드와 함께 말 그대로 엄청난 광풍을 불러일으켰었는데 최근에 허니문 기간이 점점 사그라들면서 이제 말 그대로 정말 대통령과 관련된 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를 이번 대선 토론에서 보여줘야 되는데요. 이 시험대에 올라가기 전에 현재 분위기는 나쁘진 않지만 앞으로의 변화는 어떻게 나올지 TV 대선 토론 꼭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주가가 반영을 해줄 수 있을까요? 국내 관련주들 지난주 종가 현황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대마 관련주들로 분류되는 해리스 대표 관련주들, 제약바이오주들의 추가적인 가격
가격 하락과 함께 전반적으로는 약세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TV 대선 토론을 앞두고 현재 분위기 해리스 쪽으로 조금씩은 기울어져 가는 것 같은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 우리는 어떤 쪽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금요일 증시에서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했던 부분은 오늘 국내 증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개장까지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점검해 보시죠. 네, 여러분 주말 편하게 잘 보냈습니까? 9월 9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추석 이번 주 지나면 또 추석이네요. 자, 이번 주도 잘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리세션,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다시 한 달여 만에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고용지표 나왔는데 좀 해석에 따라서 분분합니다. 좋게 보는 쪽에서는 좋은 쪽에, 그러니까 좋아진 지표, 이를테면 실업률이 4.3였던 게 4.2로 내려간 거, 뭐 이런 쪽을 보는 것 같고, 또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비농업 부분에 신규 일자리가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예상치보다 줄었다는 이런 쪽에 좀 부정적인 데이터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재 시장 흐름이다. 결국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역시 어떤 지표들, 어떤 이벤트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부분들, 이제 주간 증시 전망 살펴보면은요. 일단 이번 주는 중요한 지표가 CPI가 나옵니다. CPI가 기본적으로는 계속 하향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난 7월에 2.9%에서 이제 2%로 내려왔죠. 이게 이제 이번에는 2.6%까지 내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인플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하향 안정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확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은 이제 고용 둔화도 이번에 8월 고용 지표 상으로 봤을 때 실업률이 뭐 4.2%로 좀 뭐 지난 4.3% 내려왔다 하더라도 결국은 전체적으로 실업상, 고용 상황이 둔화되고 있다는 건 사실 재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확실하고 또 물가 목표치도 계속해서 연준 목표치 근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스케줄 관련해서 뭐 큰 변동은 없을 거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B컷에 대한 기대를 은근히 했던 것 같은데 고용지표 상황이 B컷까지는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어서 오히려 뭐 실망하는 뭐 해석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50bp를 인하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장들을 감안했을 때 25bp 정도 인하해서 일단 시작을 하는 게 그나마 시장에 대한 충격을 덜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로 한다면 현재 시간 11일 열리는 미국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 이것도 역시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현지 시간 9일,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밤이 되겠죠. 아이폰 16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아이폰 수혜주. 근데 사실 아이폰 수혜 관련된 부분은 주가에는 이미 선반영했다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쇼크죠. 계속해서 지난주 또 마지막 날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주, AI 관련주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표현이 조금 거칠긴 합니다만 정남이가 떨어질 법한데 서학개미들의 이 꾸준한 일관성은 여전하다라는 게 또 지난주에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표를 하나 좀 볼까요? 지난주에 이제 상위 5개 이제 우리 서학개미들이 샀던 순매수 종목들, ETF 종목들 중심으로 본 건데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300, 이 불 ETF 이게 가장 많이 샀죠. 거의 $10,000, 100억 넘게, 100억 가까이 좀 사드리는 모습이 1억 달러죠. $10,000가 아니라 1억 달러니까 거의 뭐 1,200억 넘게 순매수를 한 게 좀 보이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 2배짜리 ETF 역시 $3,000만 넘게 이건 또 한 400억 넘게 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100 추종하는 ETF, 그 다음에 미국 배당 ETF, 마지막에 이제 저거 이 그랜 SHR 저거는 이게 이제 그 코인 쪽, 코인베이스 쪽에 이제 2배 추종하는 그런 ETF더군요. 이렇게 5가지인데
좀 특이할 만한 상황은 5개 순매수 ETF 중에서 3개가 레버리지라는 게 상당히 좀 특징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고 상위 1위와 2위는 반도체 쪽, AI 쪽이라는 거, 엔비디아라는 거.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에서 왜 이렇게 우리 서학개미들이 공격적으로 레버리지 ETF를 사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샀던 레버리지 상품 때문에 손실이 좀 커지다 보니까 손실을 한 번에 역시 만회하려고 그러면 결국 역시 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실적이 워낙 펀더멘털은 별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저렇게 공격적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라는 건데 일단 아직까지는 수익률은 좋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이 3배짜리 이게 속슬이라고 그러죠. SOXL 이 ETF 같은 경우는 현재 대략 한 30% 전후의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까지 투자 결과는 좋지는 않긴 한데 이게 앞으로 주가가 더 떨어진다고 그러면 손실이 더 커지겠죠. 레버리지 특성상. 그래서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얘기는 뭐 계속 좋지 않은 얘기들이 많아서 괜찮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이 지난주에 다른 국내 쪽 상황을 보니까요. 이 펀드 쪽 상황을 보니까 화장품하고 2차 전지 쪽 펀드들이 선방을 했다라는 내용이 이데일리 온라인 기사로 올라와서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표를 한번 보실까요? 예. 밑에 표가 좀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지난주에 일주일 순이익이 3.4% 올린 이 타이거 화장품 펀드 좋았죠. 지난주에 일단 참고 벤치마크 지수가 코스피인데 코스피가 마이너스 5%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걸 감안하시면 수익이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그다음에 타이거 2차전지 탑10 레버리지 3%. 레버리지도 3%인데 그냥 2차전지 탑10도 2%가 넘게 수익률이 났으니까 괜찮은 거죠. 그다음에 2차전지 북미 공급망 뭐 이런 펀드도 있군요. 요것도 2%가 넘게. 그다음에 여행 레저 쪽도 2% 넘게 오른 것도 눈에 띕니다. 특히 여행 레저는 순자산액이 1,000억이 넘으니까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사신 그런 펀드이기도 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마이너스 4%로 뚝 떨어졌고요. 뭐 지수 상황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주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해외 주식형 펀드 연간 펀드의 주간 평균 수익률도 마이너스 1.5% 정도. 좋지는 않았죠. 지난주도 역시 미국도 중국 펀드만 0.9% 플러스 수익률을 내서 중국 펀드가 지난주에 좀 반등하는 모습 보였다. 전체적으로 참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옐런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 중이다. 미국 경제가 경착륙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빨간불이 안 켜졌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 옐런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이제 이 제목으로 역시 온라인 기사 정수영 기자의 기사 준비를 좀 했는데요. 옐런이 미국 경제가 좀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의 근거는 특히 이제 8월 고용지표 관련해서는 실업률이 떨어졌다는 거와 해고자 수가 오히려 줄었다. 이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이를테면 이제 뭐 비농업 부문의 신규 일자리가 지난번 예상치보다 이제 한 16만인데 14만 했으니까 좀 2만 명 줄었죠. 그러니까 2만 건 정도. 그러니까 이런 쪽 부정적인 통계보다는 이제 고용지표 쪽에서 이제 좋은 쪽의 통계를 이제 인용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미국 경제가 이 8월 고용 보고서 상황을 봤을 때는 경착륙에 갈 정도 상황은 아니고 여전히 미국 고용 상황은 괜찮다, 강하다 이걸 재확인했다. 이제 이렇게 옐런 장관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임금 인상률이 인플레이션보다 높다 이런 얘기를 좀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 대량 요구가 없다라는 점도 역시 미국의 고용 상황이 좋고 그래서 미국 경제가 경착륙으로 빠질 가능성은 낮다. 이제 이게 옐런이 미국 경제가 나쁘게 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는 특별하게 연준의 고용 지표의 어떤 특정 부분을 언급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큰 폭의 인하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비컷에 대한 언급을 사실상 시사한 거죠. 이게 이제 시장에서 조금 더 반응을 좀 세게 해서 지난 주말에 뉴욕 시장이 많이 떨어졌던 건데요. 결국 이제 이런 내부적으로도 이런 시각 차이가 좀 있고 결국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데이터를 좀 중심으로 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정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또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한 주가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또 반등의 여러 가지 포인트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편안한 어떤 마음, 멘탈 관리 잘 하시면서 이번 주 시장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더뷰앤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코스피 3,000피라는 기대감을 안고 출발을 했었는데 어느덧 코스피는 2,500선까지 그리고 코스닥은 700선도 위태로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이 안에서 수급 부족이나 유동성 부족에 대한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수급 주체별로의 활동 흐름 최근에 어땠을지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외인과 기관들은 좀 크게 매도 흐름이 나왔었는데 주체별로 흐름들 어땠을까요? 네, 사실 지난주에 지수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네. 투자 주체별로 어떤 종목 선택이라든지 수익률의 차이가 조금 확실히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외국인이 하락장에서도 수익률이 좀 양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외국인 순매수 3개 상위 세 개 종목을 좀 보시면 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G전자, 신한지주를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순매도 상위 3개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였습니다. 아무래도 금리나 수혜 업종인 2차 전지 종목과 은행을 매수했다라고 볼 수 있고 좀 환율 하락하는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수출주를 매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기관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 SK텔레콤을 이제 순매수를 했고 매도 종목은 외국 기업과 같이 똑같이 이제 그 3개 종목을 똑같이 매도를 했습니다. 역시 2차 전지와 어떤 방어지 성격의 통신주를 매수하고 수출주는 매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했던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를 순매수 1, 2, 3위 종목으로 놓고요. 또 순매도는 LG 엔솔, 그다음에 LG전자, 삼성 SDI를 순매도해서 일단 수출주를 매수하고 2차 전지를 매도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근데 수익률을 좀 살펴보면 이 순매수 상위 3개 종목의 어떤 평균 수익률을 보면 외국인이 이제 한 주간 플러스 1.7%를 기록해서 가장 좋았고 네. 기관이 1.2% 플러스 그리고 개인은 무려 마이너스 9.4%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성과가 가장 좋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으로 이걸 또 확대시켜 보아도 그 안에 플러스 난 종목이 한 개도 없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종목 선택이 좋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들은 아무래도 이게 떨어진 종목을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반등돼 매도하는 그런 투자 패턴을 좀 많이 보이는 그런 상태이지만 보통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종목을 사고 또 높은 가격에 그걸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종목 선택의 어떤 그런 기법이 좀 달랐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또 수익률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자금 동원력이 좀 상대적으로 더 큰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한 종목 집중 매수를 통해서 주가 수익률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많지 않았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런 점을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도하는 그런 종목에 대한 매수 조건은 좀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또 종목 선택과 관련해서는 금리나 수혜 종목, 그다음에 방어적 종목의 비율이 현재 포트에는 좀 더 비율이 높아져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대거 매도한 종목을 개인들이 그대로 사들이는 모습이 지난주 동안 포착이 됐었는데 잠깐 언급을 주셨었나요? 저희가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런 흐름을 따라서 투자하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지혜롭다고 판단하실까요? 이제 이게 일장일단인데 이 시장이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이거는 좀 전망의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개인들이 이러한 투자 형태를 보이는 이유는 단기 급락했을 때는 역시 반등이 급락한 종목에서 좀 빠르게 나타나는다는 것을 경험했는데 사실 지난 8월 5일 날 급락이 나왔을 때도 개인들이 매수한 스마트머니가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에 따라서 향후 수익률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하락장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종목이 에 대한 수익률은 좋지 않고 오히려 반등에는 좀 더 강해질 수 있는데 결국 그 반등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줘야지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하락 구간이 길을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동시에 하는 종목은 조금 좀 피하는 선택이 좋지 않을까라고 오히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개인들이 일단 낙폭 구간에서 매수 흐름을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챙겨가기 위해서는 이번 한 주 동안 또 증시에 일어날 이벤트들을 챙겨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주요 이벤트들이 혼재가 돼 있는데 어떤 이슈들 위주로 저희가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또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들 굵직한 게 좀 많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투자 전략 수립을 잘 하실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가 3일 동안 휴장하는 관계로 아무래도 이제 전략 수립에 상당히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 내일 새벽 2시에 미국에서 아이폰 16 그러니까 시리즈가 공개가 되는데 여기에는 아이폰 이외에도 애플워치라든지 에어팟 신제품이 공개되면서 상당히 좀 주목받을 수 있다. 근데 이번에 애플이 지금 첫 AI 탑재 디바이스를 내놓는 만큼 시장에 관심이 많이 쏠린다면 지금 이제 아주 좋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를 포함한 IT 반등을 이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열어두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이제 9월 10일 밤 9시에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TV 토론이 지금 열리는데요. 과거 경험상 토론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던 후보가 최종 승리까지 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현재 지금 토론 결과 이후 정책 관련한 업종 간의 희비가 교차할 가능성이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해리스가 잘했을 경우는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의 반등 가능성, 그리고 트럼프가 잘했을 경우는 조선 방산 에너지 관련된 반등을 고려하시면서 매수 수용이 필요한데 최근 뉴스 흐름은 약간 트럼프 쪽으로 조금 더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1일에는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는데 현재 헤드라인 CPI는 전년 대비 한 2.6% 상승 예상으로 지난달에 2.9% 상승보다 크게 좀 하락할 전망이고요. 네. 또 코어 CPI 시장 예상은 전월비 0.2% 증가 예상인데 일단 타이트했던 주택 환경이 좀 완화되고 있고 임금 상승률도 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인플레 둔화 기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CPI 발표는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에 이제 유로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는데 최근 유로존 물가 상승률이 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서 이번 ECB에서는 지난 6월에 이어 또 두 번째 25bp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마지막으로 이제 9월 9일부터 9월 13일 사이에 미국 하원에서 이제 생물 보안법 표결 예정돼 있는데요. 생물 보안법은 아무래도 그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어떤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좀 제한하는 법인데 네. 일단 하원에서 상임위에서 압도적으로 이제 찬성률이 낮고 또 하원 의장의 지지를 고려할 때 통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일 통과될 경우에는 글로벌 레퍼런스와 함께 네. 좀 대형 캐파를 보유한 상위 CDMO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테크 기업에게는 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애플의 신형 제품 소식 그리고 제약바이오주가 기다려왔던 생물보안법 또 그 외 여러 정치 이슈들이나 경제 지표까지 굉장히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또 다음 주에 일정들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다음 주엔 또 어떤 주요 일정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월화수 다음 주 이제 국내 시장 휴장이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에 FOMC에서 금리에 대한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은 금리 인하는 당연한 거고 이제 폭이 얼마나 결정될까 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 패드워치에서 제공하고 있는 금리 인하 확률이 50bp 인하가 70% 그리고 이제 25bp 인하가 70, 50bp 인하가 30%인데 사실 지난주와 큰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경기와 관련한 고용 지표들이 시장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현재 상황에서 네. 만일 이 확률대로 25bp만 인하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어떤 경제 지표가 악화될 경우에는 선제적 대응이 좀 없지 않았나 하는 그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차기 FOMC가 11월에 좀 있다는 점에서 좀 어떤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인하폭이 작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난관에 좀 봉착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번에 50bp를 인하하는 빅컷을 할 경우에 경기 침체와 관련한 부정적 신호를 시장에 줄 수도 있고 또 인플레 관련한 문제를 다시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50bp 인하도 결정 못할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저는 빅컷이 나올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현재 패드와치가 제공하고 있는 그 금리 인하 확률에서 연말에 미국의 최종 금리 수준이 4에서 4.25%이 될 확률을 가장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장은 남은 3번의 FOMC에서 2번 정도는 빅컷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컷이 나온 다음에 그거를 이제 파월 의장이 좀 설명을 잘 해준다면 오히려 시장은 현재적인 그런 결정에 대해서 환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점이 그 FOMC 다음 날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일본 은행의 통화 정책 회의가 있는데요. 현재 시장 예상은 일본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일 일본이 여기서 지난번처럼 금리 인상을 발표할 경우에는 연준의 25bp 인하가 결정적인 실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엔화 강세에 따라서 NKL이 청산 그런 자금이 미국이라든지 국내 시장 변동성 확대를 크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만일 미국이 이러한 그 다음번에 그 다음 날의 어떤 일본 은행의 통화 정책 회의까지도 고려한다면 50bp 인하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음 주에 있어 이 중요한 이 2개 이벤트로 인해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좀 고민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벌써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그 이후에는 미국과 일본에서 통화 정책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 주도 빅 위크가 될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추석을 놓고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덕담을 하죠. 근데 국내 증시에 사실 그 덕담이 잘 맞지는 않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코스피의 성적을 봤을 때 7승 3패의 성적표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번 추석은 좀 다를 수 있을지 다르다면 우리가 어느 쪽을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추석을 앞두고 좀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은 영화 관련 업종을 좀 관심이 유효하다 보이는데 아무래도 추석하면 긴 연휴, 그다음에 가족과 연인과의 오랜 시간이 가장 와닿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감안한 것이 추석 이전에는 어떤 영화 관련 종목에 단기적인 관심이 유효하다고 보는데 메인 투자 포인트는 사실 9월부터 영화 관람객 수가 전년 대비 크게 성장하고 4분기도 이것이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먼저 이제 9월 예상되는 관람객의 증가는 사실 기저효과가 있는데요. 사실 작년도 9월에 추석 연휴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당시 개봉했던 영화가 좋지 못했던 관계로 665만 관객 동원을 그쳐서 그 전년도인 2022년 대비 무려 300만 명 이상 감소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근데 올해 9월 13일 날 개봉하는 베테랑 2에 대한 기대가 좀 큰 상황인데요. 전편인 베테랑 1이 1,340만 명을 동원한 아주 큰 흑태작이었던 관계로 베테랑 2 역시 손익 부기접이라고 여겨지는 350만보다 훨씬 더 많은 관객을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4분기에도 다수의 기대작이 상영이 예상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리드 타임 관련해서 기대작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리드 타임이라는 것은 제작 완료 이후에 개봉 때까지에 걸리는 시간을 보는데 과거 통계상 리드 타임이 20개월 이내 작품이 흥행 성공률이 높았다는 점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3개 작품이 개봉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거 흥행했던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후속판들도 다수 개봉 예정인데 대표적으로 조커2, 글라디에이터2, 베놈3 등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9월부터 고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수의 개봉작이 대기 중이라는 점에서 9월 및 4분기 흥행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이제부터 영화 관련한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도 좋을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다수의 좀 관심 종목을 선정 가능한데 먼저 CJ E&M 같은 경우가 이번에 기대되는 베테랑 2의 배급사로서 만일 초기 흥행에 성공하는 모습이라면 단기적으로 주가도 동반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J CGV 같은 경우가 하반기 추천 종목으로 자주 거론되는 종목인데요. 일단 5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또 우량 계열사인 CJV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연결 중 기준으로 편입되면서 3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전부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내 대표 영화관으로서 기관 외국인 수급 개선세가 좀 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가박스와 롯데 시네마를 운영하는 자회사를 부원한 컨텐터리 중앙과 롯데 쇼핑도 영화 흥행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메인은 아니지만 단기 관심 종목으로 좀 선정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추석 전후로 국내 증시로 긍정적인 늘 수급 흐름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영어관 테마와 관련된 관련 업종들 체크를 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이사님과 도움 말씀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추석을 앞둔 한 주인 만큼 이번 주에는 좋은 일들로 가득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고용지표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힘을 내줘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혼재돼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략들을 세워가야 될지 오늘의 개장 상황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